첫 번째는 정치가 뭐냐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통합사회에서도 정치 얘기를 좀 했는데 학생들이 정치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으니까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정치의 뜻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정치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도대체 정치가 뭐냐부터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내신의 1번 문제가 바로 정치 뜻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미라는 건 뜻이지. 그런데 봤더니 정치의 뜻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고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교과서 있잖아. 정치와 법이라는 교과서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배우는 걸까? 넓은 의미의 정치를 배우는 걸까?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예요. 좁은 의미의 정치예요. 하지만 일단 1번 문제는 정치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가 뭔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뭔지 둘 다 알아야겠죠. 먼저 좁은 의미의 정치는 여기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주어가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의 활동만 정치로 보는 거예요. 국가가 중요한 단어겠지.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내가 졸업 선물로 뭘 사주고 사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건 국가가 아니잖아. 엄마와 나라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내가 하는 행동은 그건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자,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정치는 주체가 누구다? 국가다, 국가. 국가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국가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넓은 의미거든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쓰지는 않겠지만 일단 국가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국가. 선생님 국가가 뭔지 저는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 학생들한테 국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국가는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선생님은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지 나연아. 국가는 사람이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뭐야? 발명품이지. 생각 안 해봤어? 사람이 발명한 발명품들 중에 뭐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 이런 건 물질적인 거고 그다음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대단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국가예요. 국가도 있고 종교도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런 거 다 발명품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사람들이 만들었다, 즉 발명했다라고 했을 때는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지? 그냥 너 왜 만들었니? 심심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인간 생활에 두를 수 있는 유명한 발명품이 될 수는 없잖아. 기차를 만든 이유는 뭐야?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잖아, 그치?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다니기 위해서 만들었어. 마찬가지로 국가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고 종교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 국가를 만든 목적이 뭘까?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 정치라는 과목이고 선생님이 지금 정치의 뜻을 얘기할 건데 그래서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로 정치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일반적인 정치의 의미는 뭘까? 정치는 액션이야. 어떤 느낌이 아니고 행동하는 거라고. 그럼 뭘 행동하는 거냐면 다스리는 행위야. 다스리는 행위. 그래서 정치에서 이 치자가 뭐냐면 다스릴 치자야.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면 국가가 다스리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요. 국가를 만드는 목적이. 아, 국가는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만든 거구나. 그지? 누구를? 국민을. 그럼 왜 국민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 그래야지만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거든. 만약에 국가라는 존재가 없었을 때 어땠냐면 옆집에서 이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여기 가고 뻘짓하면 들어와서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물건들을 훔쳐가고 사람들을 죽여도 힘이 있으면 막아내지만 힘이 없으면 못 막아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불도 아무데나 지르고 힘 있는 놈이 물건을 가져가고 이런 무질서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뭔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에서 질서가 유지되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든 게 국가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조부님의 정치 일단 선생님 여기 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줄 조부님의 정치는 일단 주어가 뭐다? 국가다. 국가와 관련된 활동이다. 그러면 국가는 아까 말했듯이 다스린다는 얘기야. 통치를 할 건데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힘이 있어야 돼.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을
통치자라고 부르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피치자라고 하는데 피치자, 즉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이유는 이 다스리는 사람이 뭘 갖고 있기 때문이냐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 일상적에서 한번 생각해봐. 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웬만하면 듣지. 그 이유는 부모님한테 힘이 있기 때문이야. 그 힘이 물리적인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그지? 근데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의 말을 듣지는 않잖아. 들어주는 거지, 그냥. 친구가 친구한테 명령하진 않잖아. 너 가서 물 가져와. 이러진 않잖아. 나연아, 물 좀 갖다 줄래? 라고 부탁을 할 수 있지만, 나연, 가서 너 물 가져와. 나연, 너 가서 컵 가져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상대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얘기는 다스리는 행위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역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가진 어떤 정치적인 힘. 선생님, 정치적인 힘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정치라는 말을 쓰면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다스린다는 뜻이가 들어있어, 여기에는. 그러면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힘을 정치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정치 권력은.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는 다스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뭔데?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을 줄이면 뭐야? 정권. 사회는 무조건 단어를 줄일 거예요. 정치 권력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냥 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권. 여기 보시면 정치는 나왔지.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과정이다. 여기서 앞 글자만 동그라미 쳐봐. 정치 권력 형광펜으로 줄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앞 글자를 두 개 동그라미 치면 정치 권력을 줄여서 정권. 그러면 정치는 뭐야? 정권을 봐봐. 아까 선생님이 정치는 액션이라 했지. 활동이라 했잖아. 정권을 획득, 얻어야 되고 얻은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유지한 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다 뭐야? 정치야. 아, 선생님 저 정치 권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쓰세요, 이제부터.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정치 권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줄게요. 정치 권력의 뜻. 자, 필기를 그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여기 대립과 갈등 쓴 다음에 줄 치세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강제력이에요. 강제력. 힘 역자 썼죠? 정치 권력은 힘입니다. 근데 어떤 힘이야? 강제적인 힘이야. 다른 말로는 물리력이라는 표현도 써요. 물리력 혹은 강제력.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군대가 있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리력. 경찰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물리력과 강제력이 바로 군대와 경찰입니다. 자, 정권을 써놓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정치는 다스리는 거다, 정치는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일방적인 명령을 떠올려. 너 물 갖고 와! 이렇게. 자,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그런 것도 있지만 다스리고 통치한다. 즉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 정치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그대로 잘 나와 있어. 정치는 오늘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나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도대체 정치는 뭐 하는 거예요? 대립과 갈등이라고 했어? 왜? 정치는 국가의 활동이라고 좁은 의미에서 말했는데 국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지 않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국가가 너무 크면 확 줄이자. 여기 친구들이 모임하는 6명의 친구들끼리 어떤 모임을 하고 있어. 6명이야. 근데 6명이 무슨 모임을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문화 공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는 거야. 뭐 영화를 보러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밥을 먹듯이. 그 다음에 콘서트에 갔다가 밥을 먹듯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문화생활하고 맛있는 걸 먹기로 했던 모임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면 어떠니? 의견을 내지. 야, 이번에
뭐 어떤 연극이 있는데 되게 반응이 괜찮은데 우리 그거 보러 갈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친구 5명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자, 어떤 친구 의견이 굉장히 강한 두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는 의견이 되게 강해. 나머지 친구들은 뭐 웬만하면 다 동의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의견을 냈는데 B라는 친구가 다른 의견을 냈어. 근데 이 친구는 꼭 거길 가고 싶대. 이 친구도 꼭 거길 가고 싶대. 이거는 서로 양보할 수 없대.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대립과 갈등이잖아요. 이거를 잘 대화를 하고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해서 뭐 하는 거야? 갈등을 해결해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B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니 이번에는 A가 가고 싶은 데를 가자. 그리고 다음번에 좀 아쉽지만 그때는 이 공연이 끝났겠지만 그 다음 달에는 B 네가 보고 싶은 걸 같이 보러 가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자,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면 뭐가 됩니까? 질서가 유지되죠. 다시 이 모임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이해가 나요? 그게 바로 뭐야? 정치야. 그런데 이 6명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지 않아도 해결되겠지. 하지만 국가는 아니야, 나연아. 국가라는 조직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정말 직업 집단도 너무나 많고 세대 간의 집단도 많고 만약 의사와 약사들이 자, 우리나라의 약국법에서 약사도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법을 정한다면 의사들 완전 파업하고 난리 날 거야. 어떻게 약사가 진료하나 난리 나겠습니다. 그냥 의사들 다 파업하면 병원에 문 닫겠죠. 환자들은 병원에 못 가겠죠.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단들끼리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의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의료 행위를 중단하겠다. 그래서 아픈 사람인데 수술을 안 해. 그럼 환자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환자들과? 또 이 사람들이 난리 나겠죠. 이랬을 때는요, 진짜 이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군대가 경찰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일단 둘이 뛰어나 싸우지 못하게. 만약 얘네가 의사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약사들도 함께 시위를 했어.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다가 뭔가 둘이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면서 얘네가 폭력 활동처럼 막 이렇게 집단으로 패싸움을 할 때, 이럴 때는 경찰이 동원되고 군대가 동원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얘네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의사와 약사들이 모두 완벽하게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두 집단을 대화를 하게 하고 두 집단이 모두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로 정치예요. 그게 국가가 하는 활동입니다. 여기 봐요. 그러니까 정권은 자 다시 정리해 줄게. 우리 나연이 머릿속에 정치는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달라? 생각이 다르지. 의견이 다르지.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 사형제도를 폐지할까 찬성할까 다 달라. 그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 최고 징역 10년은 너무 짧다는 사람도 있어. 그지? 그러니 징역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주장들이 의견과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대립이 일어나. 심각하면 갈등이 돼. 그 갈등이 더 심각해지면 폭력 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그 사회는 집단과 집단들끼리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하면 그 나라는 맨날 혼란스러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과정,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정치야. 자, 우리 넓은 의미 정치를 배울 건데, 자, 쟤는 참 정치를 잘해. 라는 표현을 받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타협을 굉장히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야. 엄마랑 딸이 있어. 여기서 어떤 애를 보면 참 엄마를 잘 구슬리는 아이들이 있어. 엄마가 야 너 이번에 전교 10등 안 넣어서 10등 올려야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무조건 이제 엄마 참 못해요 라고 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넌 왜 그러니 평상시에. 근데 엄마 10등이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볼 거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 제가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제 핸드폰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제가 공부를 하려면 뭔가 LTE급으로 인강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거 좀 보조해 주시면 즉 핸드폰 규정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제가 훨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엄마가 아니 우리 딸이 공부를 하겠다고?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대화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오케이 그럼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근데 네가 원하는 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너무 많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하니? 엄마 내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등까지 올려보고 하지만 혹시 몰라서 저보다 더 열심히 나타나고 제가 10등이 못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랑 계속 뭐 하는 거니까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정치하는 거야 그게. 갈등을 해결하는 거야. 엄마는 너 방학 동안에 너무 늦잠 잔다. 6시에 일어나. 어머니, 6시는 너무 무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넌 너무 늦게 일어나잖아. 네, 맞아요. 제가 10시에 일어나는데 6시는 너무 무리하고 10시는 너무 늦은 것 같으니 그럼 제가 8시는 어떨까? 이렇게 타협을 찾아나가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뭐라고? 정치야. 근데 그 정치를 누가 하면? 국가가 하면 뭐란 얘기야?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얘기야. 국가가 하면. 알겠니? 근데 국가가 이렇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정권이 필요해. 정권. 그 정권은 뭐다? 권력이야. 권력, 힘이야. 힘은 무슨 역이야? 국가가 갖고 있는 힘은 그냥 말로 하는 힘이 아니야. 강제력이 물리력을 갖고 있어. 왜 국가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갖고 있어?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모두 필요해. 강제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어.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어.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가 쓰고 갈게요. 아주 큰 제목에다가 정치 여기다 일단 하나 쓰고 갈게요. 선생님은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다 떠나서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 의미의 정치란 무엇이다? 대립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야. 해결하는 과정.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나오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여기서 정말 절대적인 키워드가 되는 말이 뭐야? 대립을 해결하는 거야. 혹은 갈등을 해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정치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다는 얘기는 친구들끼리 막 싸우는데 네가 가운데 딱 중재해서 얘와 얘가 왜 싸우는지 들어봐. 들어봤더니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계속 말로 싸우고 끝이 안 날 것 같을 때 네가 딱 개입을 해서 얘와 얘 말 들어보고 야 이번에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서 누가 안고 이렇게 딱 해결을 해주지. 그럼 뭘 잘하는 거야?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하면? 국가가 하면 우리는 좁은 의미 정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국가가 정치를 하려면, 즉 대립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권이 필요하다. 정권이 없으면 국가는 대립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정치를 하려면 정권이 필요하고 정권을 획득하려면 써야 됩니다. 완전 중요한다, 여기서. 그러면 국가가 정권이 필요하고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뭐야? 일단 정권을 뭐 해야 돼? 얻어야지 유지할 거 아닙니까? 정권 획득? 그러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와요. 대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대선에서 이겨서 여당이 돼야 돼요. 나 대선이 뭐야? 대통령 선거의 줄임말이야. 우리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정치에서. 선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선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라는 표현 안 써요. 뒤에부터 뭐라고 본다고? 대선. 그러면 대선에서 이겨야 돼. 대선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나오는 정당이 돼. 자, 이거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우리 정당 다시 배우는데 뒤에 가야지 정당을 배웁니다. 그러면 정당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정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대선에서 이긴 정당. 그 말이 뭐야? 자기네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 정당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 여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대통령이 나오지 못한 당들은 다 뭐야? 야당이 되는 거야.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정권을 획득해. 대통령이 나오는데 왜 정권을 획득해요? 대통령이 나와야 행정부,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여당, 이렇게 표현해. 정부 여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게 여당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정당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이 대통령이 끝나는 임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3월 달에 2022년 올해 3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정당들이, 많은 야당들이 다 뭐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여당이 되고 싶어 하겠죠. 정권을 획득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올해 드디어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 나연아, 정권이 교체됐다 이런 표현을 써. 우리 정권 배웠으니까 정치 관련 표현만 정권 교체라는 얘기는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3월달 선거에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정권 교체가 아닌 거죠.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오케이? 나연아, 너 이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이 과목을 배우면서. 어쨌든 여기 써. 이 좁은 의미의 정치를 다른 말로 시험에는 뭐로 더 잘 나오냐면 이 말로 더 잘 나와. 국가현상설. 이 표현으로 알아도 국가현상설. 지금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훨씬 더 편해요. 국가현상설이. 즉 국가현상설은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국가만 하는 거야. 국가만 하는 활동. 국가의 활동만을 뭐라고 보는 거야? 정치라고 보는 게 국가현상설. 다른 말로 좁은 의미의 정치. 정치는 누구만 한다? 국가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 여기 나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여기 봤잖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야지 질서가 유지돼.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뭐야? 갈등을 해결한다는 뜻이야. 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물리력과 강제력이 필요한데 그 물리력과 강제력은 누구만 가져야 돼? 국가만 가져야 돼. 당연하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봐. 물리력과 강제력을 국가만 갖는 게 아니고 개인도 갖고 있다? 난리가 나겠다. 이건 폭력 집단들이 갖고 있는 거야. 깽단들이잖아. 그치? 깽단들이 막 불법으로 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 말을 안 듣면 깽단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근데 국가가 이걸 못 막으면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야? 개판 5분 전인 나라들이지.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지. 막 밤에 자다가 끌려가고 깽단들한테. 안 돼요. 이 물리력과 강제력은 국가만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의미를 볼게요. 넓은 의미의 정치에도 써봐.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집단현상설이라고 불러. 이제 끝났어 여기서. 집단현상설. 모든 사회 집단이 다 뭐 한다? 정치할 수 있다야. 가족도 정치, 가족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정치. 아까 엄마랑 딸내미가 하는 게 정치라고 보면 그건 집단현상설이야. 가족도 하나의 집단이잖아. 친구들 모임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을 해. 그것도 정치라고 보면 그것도 뭐야? 집단현상설이야.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뜻이야. 여기 나오잖아? 정치는 국가만 하는 게 아니야. 사회 구성원들끼리 일상생활에서 여기 주천아, 나연아, 되게 중요한 단어야. 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아직도 이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해관계. 너무나 많이 써, 사회에서. 정치라는 과목도 마찬가지야. 이해관계. 나는 A와 이해관계가 달라. 이 단어를 무수히 쓰는데도 아직도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자, 봐봐. 야, 너 이거 이해 가니? 라고 했을 때 이해와 이 이해는 한문이 달라. 여기서 이해관계는 꼭 기억해야 되나 않아? 이 이자는 써봐. 한문으로 이로울 이자야. 이로울 이. 해는 해로울 해. 그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이로울 이자에 해로울 해자를 쓰고 있어요. 즉, 나는 너와 이해관계가 달라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봐. 나는 너와 이해관계가 달라. 이 얘기는 나한테는 이로운 일이 너한테는 해가 될 거야. 반대로 너한테 이로우면 나한테는 손해가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익과 손해예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써봐요. 여기서 이는 이로울 이자, 즉 뭘 말해? 이익.
여기서 해로울 해는 손해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상대한테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손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면 상대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뭐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대립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나한테 이로운데 쟤한테는 좋은 거잖아. 여기 봐봐요. 아까 선생님이 의사와 약사들이 왜 갈등을 하는지 설명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이 났을 때 그걸 진료할 수 있는 진료의 권리는 의사한테만 있습니다. 약사는 의사가 써준 처방전에 따라서 약만 제조해주지. 몰라? 내가? 알지? 근데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약사도 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약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는 거고 의사들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머리 팍 터지게.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모든 집단들의 갈등은 대부분 거의 99.9%가 뭐가 대립하기 때문이야?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이야. 여기 봐. 지금 우리가 자 철산동에 살고 있어. 철산동에는 지금 지하철 7호선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되게 교통이 편리하잖아. 근데 이번에 지하철 11호선이 있다. 근데 그거를 철산상업지구에다가 내느냐 아니면 광명사거리에다가 내느냐 하나만 낸대. 그럼 광명사거리 사는 사람들과 철산상업지구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갈등합니다. 왜? 11호선에 지나가면 안 지나갔다고 땅값이 10배 이상 차이가 날 거야. 난리가 나겠지. 서로 자기 동네 만들라고. 만약에 강명사거리에다가 내면 철산돈이 안 들어와. 그럼 상대적으로 철산상업비도 땅값 떨어져요. 아파트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강명사거리에 들어오면 얘네 여기 들어오면 광명사거리가 떨어집니다. 손이 어떻게 쓰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나겠지. 얘네한테 이익이 얘네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고 얘네한테 이익이 얘네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어요. 특히 시별로 그래. 시별로 시. 광명시 옆에는 안양시가 있다고 쳐봐. 안양시, 광명시 옆에 부천시도 있어. 시흥시도 있어. 어디에 지하철 새로운 역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시의 재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장들이 머리 박 터지게 싸우겠죠. 만약에 우리 광명시장이 그걸 못 갖고 왔어. 그러면 다음번에 광명 시민들이 그 시장 안 뽑아주겠지. 무능력하다고. 시흥시장 뺏겼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하는 건 진짜 힘든 문제예요. 근데 국가는 그걸 해야 되고 국가뿐만이 아니라 엄마랑 나랑 싸우는 것도 뭐 때문이야. 엄마의 이해관계와 나의 이해관계가 틀려서 그래. 엄마는 딸내미가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을 전혀 안 하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고 나는 생각하지. 내가 사람이지. 기계야? 어떻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만 해. 중간에 쉬어야지. 난 좀 많이 쉬고 싶은 거고 엄마는 좀 애가 안 쉬었으면 좋겠는 거고. 그죠? 이것도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다 뭐라는 얘기야? 정치라는 얘기야. 사회 모든 집단에서. 그게 넓은 의미의 정치. 나왔죠? 정치는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주쳐봐.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시험에서 틀리는 거. 여기 봐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A, B, C. A는 읽어봤더니 국가현상설이야. B는 지문을 읽어봤더니 얘는 집단현상설에 대한 거겠어? 그러면 C는 뭐냐면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의 공통점이지. 그지? 레나? A에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는 거. 그래서 봤더니 그럼 C는 뭐냐? 국가의 활동. 이게 C예요. 국가현상설에도 국가의 활동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치라고 말했죠. 집단현상설에도 국가의 활동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 나왔잖아.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이니까 국가의 활동도 뭐라고 보는 거야? 당연히 정치라고 보는 거야. 근데 위에 거는 국가의 활동만 정치라고 보는 거고 아래 거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을 다 정치라고 보는 거야. 이해가? 왜냐면 이걸 놓치고 가서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려놓으면 안 까먹겠죠? 그래서 이게 국가현상설, 이걸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면 공통점.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의 공통점.
발표하시고요. 국가의 활동보다 정치다. 이건 두 현상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다가 하나 예를 들어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회 집단에는 모두 들어간다. 가족도 들어가는 거야. 가족, 친구 모임, 학교, 회사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는 사회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뭐가 나타난다?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다시 한번 전문 용어로 집단 현상설이라고 불러요. 이건 전문 용어 배운 겁니다.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 그럼 또 어떤 친구는 물어요. 근데 사회 집단이 뭔데요? 2인 이상이면 2인 이상이 모이면 사회 집단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사회 집단을 못 만들어요. 사람들이 2인 이상이면 누구나 뭘 할 수 있다? 집단을 만들 수 있다. 다음, 이게 정치 뜻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 우리 배웠어요, 이미. 뜻에서. 갈등을 해결해. 정치는 뭐래? 그렇죠. 갈등을 해결해. 갈등 해결하다가 1번 써봐. 그럼 갈등이 해결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갈등이 해결돼야지만 뭐가 돼? 질서가 유지돼. 그리고 질서가 유지돼야지만, 다시 써봐. 그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돼. 아, 정치는 이거구나. 갈등을 해결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구나. 됐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 여기 보면 자 혹시 나이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나중에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형법을 하다 보면 살인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살인 사건에 이유가 있어. 왜 죽였냐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치? 살인 사건이라면 죽인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겠지. 얘가 죽인 사람이야. 얘가 죽인 사람, 죽은 사람.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모르고 피해자고 이 죽인 사람한테 물어봐. 왜 죽였니? 라고 했을 때 재미있어서 이라고 말하는 애는 거의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살인 사건 이후에 정말 80에서 90%가 뭘 것 같아요? 돈이에요. 우리 그거는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에 쟤한테 손해라는 얘기야. 돈 때문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뭔 줄 알아? 이거야. 진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거. 어떻게 네가 나를 보고 그럴 수 있어? 이거잖아. 그거. 나머지. 어? 진짜. 대부분 뭐딴 이유로 갖다 대지만 마지막에 보고 보면 결국 그 근본적 원인은 돈 때문이었어. 이해관계란 말이야. 여기 나오잖아. 왜 그러냐? 왜 돈 때문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야.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사회. 지금 이 얘기 왜 했어요? 정치가 수많은 이 사람들 간의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다양한 대립과 갈등은 뭘 둘러싸고 있냐 이렇게 말했거든 지금 우리는 부명의 권력을 부명의 권력은 부르는 단어가 있어 선생님이 부르는 단어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단어야 부명의 권력을 네모해봐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불러 이건 단어 뜻을 외워야 되나 영어 단어만 외우지 말고 우리나라 말도 외워야 돼 사회적 희소가치 이렇게 단어의 뜻을 외워 사회적 희소가치. 풀이하면 사회에서 희소 부족한 거야. 누구나 희소와 가치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 다 가질 수 없는 거야. 생각해봐. 나연아. 선생님이 돈이라고 말했는데 자, 네 옆에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100명 있다고 치는데 이 100명, 너와 너의 친구들 99명이 다 똑같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구별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자, 네 친구들이 다 자가용으로 헬기 한 대씩 갖고 있어. 그럼 넌 생각해. 아, 씨, 나 헬기 2대 갖고 싶다. 난 왜 헬기가 한 대밖에 없지?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즉, 돈은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을 때 부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는 네가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네 자가용이 3대가 있는데 네 친구들은 300대씩 있어. 그럼 너 뭐 느끼겠냐? 아, 나 정말 못 사는 거 느끼겠죠. 즉, 그게 사회적 희소 가치예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다 가질 수는 없는 거. 그 중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불러요. 누구나 갖고 싶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고 누구나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어 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아까 약사와 의사가 왜 대립했었니? 이해관계가 다르다? 즉,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광명 사거리가 출산력이 왜 싸웁니까? 땅값 때문에 싸운다고. 결국 누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겁니까?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분명히 권력과 같은 사회적 희소 가치.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걸 누가 어떻게 할 건데 싸우게 될 거야? 아니지.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더 많이 가져. 철산역은 광명 사거리역보다 땅값이 지금 3배 이상 비싸니까 이번에는 광명 사거리역에 전체를 들어오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정치가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면서 사회 발전도 한다. 제중요한 거입니다. 예. 정치는 이거 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1학기 내내 배울 거다. 이게 정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인데 법은 뭐냐? 그래서 이 1강은 정치와 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자, 정치는 그나마 쉽다 그랬어. 법은 우리가 정말 생소하게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법부터 법은 뭐예요? 나는 법은 기본적으로 뭐뭐 하지 말아야 아니면 뭐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강제로 뭐뭐 해야 한다. 제약하는 거야, 뭔가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여기서 끝나면 도덕이야. 도덕.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라. 어르신을 존경해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에서 끝나면 도덕이야. 하지만 법은 더 나가. 뭐뭐 하지 마라. 근데 만약 한다면 널 어떻게 하겠다까지 나와야 법이야. 타인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살인을 했어? 그러면 너 징역 최고 30년에서 벌금 5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딱 뭘 하면 뭘 해주겠다. 그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그게 바로 뭡니까? 법이에요. 안 그러면 도덕에서 끝나면 도덕에서 끝납니다. 도덕에서. 그래서 법은 뭐 하지 말아 해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에 네가 계속 그걸 한다면 뭘 하겠다. 너를 어떻게 하겠다. 뭐가 들어갑니까? 강제력이 들어갑니다. 너무 중요하죠. 얘가 들어가요. 도덕은 강제력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해서 끝납니다. 만약에 너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기면 너를 10년 동안 감금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도덕은. 하지만 법은 있습니다. 강제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뭐라고 나와서 나오나? 사회규범이다. 그럼 이런 뜻이야. 여기 봐봐. 사회규범은 굉장히 큰 개념이야. 이 사회규범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법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법 말고 사회규범 안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써봐. 법 말고도 많아. 사회규범 안에는 방금 얘기했던 도덕도 있고, 그지? 관습도 있고, 도덕, 관습, 그 다음에 전통, 다 이런 걸 우리는 사회규범이라고 불러. 그 중에 이런 사회규범들 중에 법은 굉장히 독특해. 다른 애들과 너무 달라. 왜? 오직 법만이 뭘 갖고 있는 사회규범이야? 법만 강제력을 갖고 있어. 나머지는 강제력 없어요. 도덕도 관습도 전통도. 그래서 법은 되게 독특한 사회규범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가 들어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뭐뭐 하지 마라. 하지만 만약에 너가 그거 한다면 이러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시험 100% 나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거 발표할게요. 형광펜으로 법의 인연. 중요합니다. 얘가 두 번째 문제가 될 거예요. 아까 정치의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를 물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옵니다. 뭐? 법의 인연.
법의 이념 몇 개야? 개수부터 기억해야 돼. 법의 이념은 세 개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법의 이념이라고 나오는 순간 나는 떠올려야 돼. 세 개가 딱 떠올려야 돼. 세 개라는 게 일단 떠오르면 막혀도 두 개만 하고 끝나지 않겠지. 세 개니까 뭔가 하나 더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법은 정의의 과목이에요. 정의, 저스티스 맞아요. 정의, 저스티스. 그럼 정의는 뭔데? 또 정의 얘기해갖고 참 찾는데 우리가 1학년 통합사회 때 1학년 때 정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지? 정의 얘기를 좀 하는데 조금 더 뭐하게 자세하게 나올 거야. 정의 얘기가. 여기 보면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 여기가 더 중요해, 좋죠. 각자의 몫을 얻는 것. 각자의 몫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 형광펜으로 이거. 정의와 뭐야?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개념이야. 법을 만든 이유가 정의를 위해서 만든 거야. 우리 1학년 때 보면 정의의 여신상 배웠지?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 기억나? 그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법부야. 나 사법부. 사법부가 뭐 하는 데야? 괜찮아. 안 돼, 이게. 사법부. 모른다고요? 그럼 사법부를 두 글자로 법원이라고 그래. 법원에서 뭐 하는 곳이야? 괜찮아. 이 과목이 정치야. 너 사법부만 가지고 한 5시간 할 거니까 나중에 돌아볼 수 있어. 사법부 가는 모든 재판을 다 배울 거야. 이 과목이 그런 과목이야. 그래서 네가 정치와 법을 끝나고 나면 있는 선배들이 100만 번 얘기해. 선생님, 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이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재판이야. 내가 정의는 공정함이야. 써놔. 정의는 공정함이야. 여기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다는 게 이게 바로 정의의 뜻이고 이게 공정이야. 얘는 꼭 외워. 법의 궁극적 이념. 궁극이란 말 이해 못하면 안 돼?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이 뭐라는 얘기가 써나온다. 궁극적인 다른 말. 최고의 가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법은 왜 만들었어? 정의를 추구하려고. 정의. 벌써 넣으세요. 정의. 법은 무슨 학문이야? 법은 정의의 학문이야. 정의를 배우는 게 법이야. 정치는요. 갈등을 해결하는 거. 네 글자로 정리해. 정치는 갈등 해결. 정치는 갈등 해결. 법은 정의 실현. 됐어? 자, 네 글자, 네 글자.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는 거. 법은 정의 실현이야. 달라. 완전히 느낌이 달라.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때는 선생님 봐.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은 뭔가 아주 꼿꼿해서 우리 표현 쓰죠. 왜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꼿꼿해. 절대 뇌물 같은 거 안 받고 조금의 오점도 인정하지 못하고 너무나 6시면 평생 6시 칼같이 일어나고 약속 1분 1초만 어겨도 그 사람과 상대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정치하기 힘들어. 그런 사람은 갈등 해결을 잘 못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재판에 어울립니다. 느낌이 달라요. 정치는요, 누가 봤을 때, 쟤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지금 물러나? 자기가 한 얘기를 어제는 이렇게 한다고 오늘은 저렇게 말을 바꿔. 라는 걸 하더라도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남들이 봤을 땐 오해를 먹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은 어제랑 오늘 너무 틀리잖아. 어제까지 쟤랑 싸우다가 왜 오늘 얘랑 벌써 동지가 돼. 그게 정치야. 어제까지 졸라 싸우다가 오늘 뭐가 돼? 동지가 되는 거야. 너 우리나라 한국사도 보다 보면 그 사람 광해군 기억나? 광해군 안 배웠어요? 자, 우리 나연이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 왔구나.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어느 나라에서 있다 왔네. 광해군의 중립외교라는 게 있어. 광해군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껴서 둘 다 강대국인데 난 죽어도 이 나라랑 친할 거야. 그게 광해군을 반대했던 서인 세력이야. 즉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는
명나라가 우리한테 임진왜란한테 도움을 줬으니 명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할 거야. 이게 한 나라의 왕이면 안 돼. 나라 망합니다. 아니 중국이 망하는데 왜 같이 망합니까? 우리를 지키겠다고 같이 망하겠대요. 장난 아니까 강해보는 지금 그게 아니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다른 나라랑 우리 지키겠다고 그 나라랑 같이 망하겠다고요? 뭔 개소리입니까? 명나라는 지금 망해갖고 청나라는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인데 이 나라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인조랑 서인들은 청나라 같은 그런 야만인 올랑태랑한 외교관들이 맺을 수 없다고 얘네랑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인도 남한 산성으로 도망갔잖아요. 30일 만에 항복하고 대가리 머리 박았잖아요. 항복했잖아. 그러니까 정치는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돼. 강유관 같은 사람이 해야 돼. 어제는 얘네랑 동지하다가 얘네랑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얘네랑 뭐 해야 돼? 어제까지 적과 우리는 웃으면서 회의할 수 있는 게 정치예요. 반면에 정의는 아니야. 정의는 공정해야 돼.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 알겠니? 법이라는 관념과 정치라는 대목은 완전 달라.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다? 공정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각자가 노력한 막상 무슨 방단가 네가 죄를 10년치 죄를 졌으면 10년치 처벌을 받아야지 정의로운 거지. 근데 너는 정말 큰 죄를 졌는데 굉장히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샀어. 돈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풀려나. 정의롭니? 아니잖아. 각자가 한 만큼의 목.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 진 만큼의 몫을 받아야지. 정의로운 거지? 자, 네가 10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그 10시간 대가를 받아야 되지. 근데 1시간만큼만 줘. 정의롭지 못하지. 네가 뭔가를 했으면 네가 한 만큼의 몫을 받는 거야. 그게 돈이든 처벌이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공정함이고 그게 정의로움입니다. 그게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항목적성과 법적 안정성까지 해줄게요. 오케이? 자, 그래도 정의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데 항목적성이랑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아마 처음 들을 거야. 일단 쓰고 갈게. 항목적성 옆에 우리 책에 말하는 설명 말고 한번 더 써볼게. 써놓고 설명할게요.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그런 다음에 EX, 예를 드는 겁니다. 시대가 예전에, 지금 우리가 현대라고 부르는데 현대 이전에 근대 시대가 있었어요. 근대 시대 때는 어떤 가치, 어떤 사상을 주로 지향했냐면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 국가를 지향했었거든.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는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개인의 자유였어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국민의 기본권 중에 자유권이 가장 중요했었죠. 자유권.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그래서 근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시대가 되는데 현대시대 때가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은 자유방임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복지국가.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물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뭘 더 강조하냐면 복지국가는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거든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제일 알맞은 기본권이 사회권이에요.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자유권도 자유권이지만 뭘 더 강조한다? 사회권을 더 강조해요. 자, 써놓고 봐봐. 그러면 법의 두 번째 이념인 한목적성이라는 건 뭐야? 바뀌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 나라마다 문화가 틀리고 추구하는 게 틀리잖아. 이 법이라는 건 역시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법과 지금의 법이 당연히 다르겠지. 조선시대 때는 유교적 질서를 가장 강조했어. 그런데 선생님 봐봐. 유교적 질서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달라야 돼.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건 남자고 여자는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법에는 여자가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어. 그게 조선시대 때는 정의였다고. 그지?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 사회가 추구하는 뭐 가치, 가치가 뭔데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얘기야. 가치라는 거. 그 시대마다 그 사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는 한목적성은. 그러니까 법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뭐 합치되는 거야. 합치되는 거. 그게 한목적성이야. 한목적성. 이거 되게 중요해. 뭐가? 이거. 근데 자유방임주의 현대복지국가 이건 우리가 1학년 때 다 했기 때문에 2학년 때 이걸 따로 설명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기본 하에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근대민법과 현대민법이 달라지는 이유가 근대는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게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입니다. 방임이라는 건 방임의 뜻이 뭐냐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야. 예를 들어 길거리에 부모님 태어나자마자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고아들이 막 있어 길거리에. 걔네가 굶어 죽고 있어? 둬야 돼요. 굶어 죽을 자유니까.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길거리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든지 말든지. 자,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에 하루아침에 잘려서 가장들이 일자리에 쫓겨나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일주일씩 굶고 국가는 둡니다. 굶어 죽을 자유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근대의 국가가 추구했던 가치는 자유야. 개인의 자유. 그래서 국가는 실업자도 구제하지 않았고 고아들이 굶어 죽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대에 만약에 그런 국가가 있다. 그럼 우리는 못쓸 국가라고 말하겠죠. 현대에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복지국가의 개념이고 복지국가의 개념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야. 잘 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야. 근데 고아들이 집이 없어. 그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니? 없지. 그때는 국가가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자, 가장에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 실업의 상태에 있으면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없지. 그때는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다운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권 중에 뭡니까? 사회권이지. 그래서 현대 국가는 사회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법이 정해져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법의 이념 중에 뭐라고 부르는가? 한목적성이다.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한목적성이야. 이해가지? 오케이? 자, 세 번째. 법적 안정성. 얘도 중요합니다. 법적 안정성도요. 국민이, 법적 안정성 국민이 그 나라, 자기네 나라 이 법의 권위를 믿어요. 아, 그래. 우리나라 법은 참 멋져. 그리고 그 법이 추구하는 가치도 멋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법을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야. 자, 이 말이 선생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 법이 1년마다 바뀌면 사람들이 자 어제까지는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이 벌금이 5만 원이었어. 그럼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1년 만에 500만 원 올랐는데 우리 다 몰라. 500만 원?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다시 또 4만 원 이렇게 법이 매번 바뀌면 사람들이 그 법을 믿을 수 있겠니? 못 믿는단 말이야.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법적 안정성에 따라. 법이 매일매일 바뀐다. 6개월마다 바뀐다. 그만큼 법의 권위를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못하겠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쓰세요. 법적 안정성의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법적 안정성의 구현 조건. 법이 안정적이려면 첫 번째 방금 설명했던 거야. 법의 폐지나 법이 갑자기 없어진다든가 법의 폐지나 변경, 법의 폐지나 변경이 잦아서는 안 된다. 잦아서는 안 된다. 즉 너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법의 폐지나 변경이 잦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예를 들어 땡땡 어떤 후보처럼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씩 주겠다. 실현 가능합니다. 예? 근데 법에 그렇게 써있어. 그럼 법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 법을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겠지. 야, 말도 안 되는 법이야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법을 어떻게 믿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법의 내용이 이렇게 써있어. 자, 국가의 사회 질서를 아니 뭐 국가를 불안하게 하는 자는 징역 10년을 차겠다. 도대체 국가를 불안하게 하는 게 뭔데? 얼마나 불명확하니, 그지? 뭐 어떻게 해야지 국가를 불안하게 하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이게 해야 돼. 알겠어? 어. 사람을 죽인 사람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건 팩트로 딱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국가를 불안하게 한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법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돼. 시험에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나오면 이게 뭐야? 법적 안정성을 말하는 거야. 정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뭘 말하는 거라고? 법적 안정성. 알겠어? 그렇게 알아야 돼. 세 번째, 3번. 국민의 법의식과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자, 이 말은 또 뭐냐면 국민의 법의식, 즉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법의 내용이 너무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현대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아, 불만 있어요? 막 부인이 한 10명쯤 있고 남편 10명쯤 있고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법이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아내를 10명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법을 바꾸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장난하는 지금? 법을 아니 아내를 10명까지 제1번 아내, 제2번 아내, 제3번 아내 대신에 아내는 남편을 2명까지만 둘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법 의식과 완전히 합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법의 내용이. 그런 것도 역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법의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의 구원 요건까지 알아두고 여기 봐. 안 끝났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애들이 남아있어요. 볼게요. 거기 보면 일단 여기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할 수 있거든?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먼저 한번 해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3번 문제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 설명 안 하는 거니까. 3번 문제는 선생님 설명하면서 같이 해줄게요. 뒷면을 잠깐 볼게요. 여기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 있죠?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 해가지고 정치의 뜻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스터는 이렇게 설명했고 막스 베버는 정치는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했고 공자는 또 이렇게 정치를 설명했다. 그래서 사상가들 정치를 정의한 게 있고요. 일단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얘는 모든 교과서에 나옵니다.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자, 여기 보면 국가현상설은 주체가 뭐다? 국가야. 주어가 국가라서 국가의 활동, 국가가 하는 거. 그러면 사실 우리는 국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국가를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기구라 이렇게 말한 말이야. 국가는 통치기구가 있어? 얘네가 하는 거. 여기 보면 국가현상설은 국가만 하는 게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정치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선생님, 그럼 국가는 없었던 적이 있나? 당연하죠. 국가는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를 발명하기 전에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현상설은 국가가 있기 전에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집단현상설은 다 한 거니까 빨리 가요, 선생님이 지금. 집단현상설 같은 경우는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서나 뭘 볼 수 있다. 정치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집단현상설이고요. 얘를 한번 볼게요. 정치의 기능을 우리가 아까 봤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근대 이전 사회라고 말했고 이거는 근대 사회라고 말했잖아. 우리는 근대 이전을 전근대라고 봐. 이렇게 말해.
근대 이전, 전근대 사회 이렇게 말해. 근대 이전 사회, 전근대 사회. 근데 우리 애들은 그 전근대 사회라고 하면 또 몰라요. 전근대 사회를 다른 말로 우리는 봉건 사회라고 불러. 나연아. 지금 봉건 사회는 또 뭐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봉건 사회는 신분이 남아 있었던 신분제 사회를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 나연이가 또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근대와 전근대의 기준은 신분이 있냐 없냐야. 지금 현재 신분이 있어 없어? 없지. 신분이 더 많아. 현대사회는 신분이 없어. 그러면 신분이 없어진 때가 근대야. 그럼 근대 이전에는 다 뭐가 있었어? 신분이 있었지. 그럼 우리나라 조선사회는 전근대 사회야.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어? 우리나라 고려는 전근대 사회야.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지?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전근대 사회야.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근대 사회는 언제부터예요? 우리나라에 언제 신분제가 없어져? 야, 잘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신분제가 없어졌지? 언제? 굉장히 구체적이야. 연도가 있어. 우리나라는 1894년에 신분제가 없어져. 1894년 갑오기업 때 신분제 폐지돼. 기억해. 1894년 갑오개혁 신분제 폐지. 어. 아,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근대라고 할 수 있나요? 그전에는 전근대, 신분제야. 그건 꼭 알아둬. 이건 다 까먹었어. 근대와 근대 이전은 뭘로 구별한다고? 신분제. 오케이? 그러면 신분제 사회였을 때 정치는 어땠게? 즉 신분제 사회. 근데 전근대 사회에서 정치는 잘 봐. 정치는 그냥 이거였어. 이거. 국가 작용이 곧 정치다. 아, 좁은 의미였구나. 그잖아. 우리 정치 뜻 교육에 배웠잖아.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근데 근대 전에는 그냥 이것만 정치라고 본 거야. 국가의 작용만 정치라고 본 거야. 국가 작용이 곧 정치였다. 아, 그러니까 근대 전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만 말하는구나. 됐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 뭐 근대 사회가 되면서 입법, 사법, 행정 작용을 중심으로 정치 기능을 이해했다. 즉 권력기관에 의한 즉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를 중심으로 즉 정근대와 근대는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국가작용을 받습니다. 이것도 입법사법 행정이라는 게 이게 국가기관이에요. 쓰세요. 여기 권력기관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국가기관이에요. 그럼 근대도 선생님 비슷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전근대와 군대는 둘 다 국가현상설이네요. 국가의 활동을 정치라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그래서 우리는 전근대 근대를 모두 국가현상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제 언제가 됐어? 현대가 됐어. 현대사회는 달라질 거야. 자, 이거 다 배울 거야. 시민단체가 뭔지, 이익집단이 뭔지, 시민단체, 이익집단 같은 다양한 집단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게 됐어.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 현대사회는 이게 제일 중요해.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다 뭐해? 다 뭘 하고 있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양한 집단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집단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현대의 특징이야. 그것만 봐도. 현대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집단들, 정부가 아닌, 국가기관이 아닌 나머지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 더 써봐. 여기도 개인도 있겠지. 시민단체, 이익집단, 개인 이런 애들이 다들 그 아래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주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 사회 규범에는 그 다음 장 봅니다. 4페이지. 사회 규범에는 도덕도 있고 종교도 있고 관습도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 이 법이라는 규범이 가장 독특한 건 뭘 갖고 있다고?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다른 것들, 관습이나 도덕과 종교랑 다른 것, 여기, 어딨어? 국가
권력에 의해 그랬지. 국가 권력에 의해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 제재의 방법. 여기서 느낌 하고 와야 돼. 법은 뭘 갖고 있다? 강제력을 갖고 있어.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겠다? 제재하겠다는 얘기야.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강제력이 있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쓰고요. 물리력이라고 해. 그걸 갖고 있는 게 바로 법이다. 다른 사회 규범과의 차이점이다. 이거 또 나왔죠? 맨날 나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뭐야? 정의. 정의. 도덕은 아니야. 도덕은 착할 선자를 써. 도덕은 착함을 실현하는 거야.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착한 것, 나쁜 것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 봐봐. 우리 나중에 법을 2학기 때 배울 텐데 민법과 형법이 있으면 사실 형법은 동기가 중요해. 이 말이 뭐냐면 죽이긴 죽였어. 살인죄지. 근데 왜 죽였냐가 되게 중요해. 재미로 죽였으면 걔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너 왜 죽였니? 쟤를 죽이면 재밌을 것 같았어? 이거 못한다. 너 왜 죽였니? 제가 저를 먼저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정당방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형법은 동기가 되게 중요한데 민법은 아니야. 민법은 결과만 중요해. 교통사고로 나서 사람이 죽었어. 죽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뭐 내가 실수로 그랬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달라요. 도덕이 실현하는 건 착함이지만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건 정의입니다. 죄를 졌으면 그만큼 똑같은 대가를 받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그래서 법은 뭘 강조해? 결과. 결과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결과. 결과가 중요해. 도덕은 아니지. 내면적인 양심과 동기가 중요해. 그지? 나왔잖아? 이거. 위반하면 어때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요. 얘는 비강제성이야. 얘는 국가가 도덕을 안 지킨다고 여기 뭐 강제로 규율할 수 없어요. 얘는 타율적 규범이에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건 자율적 규범이죠. 내 양심에 맡기는 거죠. 이런 건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쌤이 넘어갔던 법의 궁극적 이념인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정의를 나눴습니다. 편견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고 나눴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우리가 1학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쌤 넘어가고 그냥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봐. 정의에는 편견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 꼭 받을 게 있어. 이거 여기. 평균적 정의란 인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 예를 들어 손해와 보상, 범죄와 형벌 등은 좋다요. 이거. 같은 것은 같게. 중요한 표현 나오네. 같은 것은 같게. 허헐. 얘가 막 충돌이 일어나서 자 여기 보면 다시 같은 것은 같게의 뜻이 뭐냐면 내가 5만큼 손해를 보게 했으면 똑같이 5만큼 뭐 하면 됩니까? 보상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같은 것은 같게요. 무슨 알겠어? 내가 10년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나의 형벌은 10년만큼 받아야 정의로운 겁니다. 나는 10년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5년만 받아? 그럼 같은 것을 다르게잖아. 안 된다는 얘기야. 같은 것은 같게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취해야 한다. 자, 같은 표현 나와. 이게 다 같은 표현이야. 그걸 알아두면 돼. 여기. 평균적 정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형식적 평등 혹은 절대적 평등이라고 불러. 그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선실적 정의, 교환적 정의라고 불러. 이거 다 같은 말이야. 평균적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말로 선실적 정의. 이 선술이라는 말이 뭐냐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5만큼 죄를 지었으면 5만큼 처벌해. 그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말로 선술적 정의. 내가 5만큼 일을 했으면 5만큼 돈을 줘야지. 똑같은 양을 교환해야지. 이게 교환적 정의야. 근데 이거를 평등으로 바꾸면 이게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에요. 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공범, 같이 얘네가 모의를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얘네들 똑같이 모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얘는 되게 부잣집 아들내미이기 때문에 아주 대형 변호사, 로펌을 끼고 유명한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어요. 근데 B는
아무 변론도 못 받았어요. 그냥 뭐 자기가 스스로 변론을 했어. 아니면 국선 변호사 썼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형량이 벌금만 냈어. 벌금 500만 원. 풀려난. 근데 얘는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같은 것을 다르게 했죠. 이럴 때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선술적, 교환적 정의 혹은 평균적 정의를 위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배분적 정의는요. 이겁니다. 주세요.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입니다. 배분적 정의 1번,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건 뭐라 불러? 우리는 실질적 정의라고도 불러요. 실질적 정의. 무슨 말이지, 스님? 자, 우리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여기 출입문이 있어. 그 다음에 출입문 바로 가까운 곳에 굉장히 넓게 주차구역이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쫙 있습니다. 쬐끄만 데가. 선생님이 여기 가면 여기는 늘 비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이에요. 그럼 왜 장애인들의 주차구역은 이렇게 넓고 출입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냐? 다르니까 우리랑.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점에서 양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과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을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하면 이건 정의로운 겁니까? 정의롭지 못한 겁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죠. 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출발하는 거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야. 이 사람은 다리가 두 개라고 이 사람 다리 하나인데 어떻게 같은 출발점에서 일단 다르지. 다리 두 개를 가진 사람과 다리 하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처우해야 돼. 다른 것은 다르게. 이해가? 응.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의에는 이렇게 평균적 정의와 대분적 정의 같은 어려운 말을 쓰지만 아니야 내용은 다른 걸 다르게 하는 게 뭐라고? 대분적 정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실질적. 장애인 우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약자를 우대하는 거. 다르잖아.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뭐 하다가 여기 왔냐면 한목적성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하려고 온 거야. 여기 보면 내가 이거 하다 왔어. 여기. 우리가 2페이지에서 아니 이제 1페이지에서 문제를 풀었어요. 얘는 금방 알아요. 땡땡땡 의미의 정치는 아파트 자율 규약 제정할 겁니다. 아파트 문제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인 규약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국가활동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써도 되고 집단현상설이라고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건 좁은 의미의 정치가 아니겠죠? 어, 잘 썼어요. 근데 넓은 의미의 정치, 이게 넓은 의미의 정치 혹은 집단현상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의 이념을 했단 말이야. 법의 이념한 문제가, 법의 이념 끝나서 세 개인데, 그 세 개 중에 얘는 뭘까? 법 제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여기서 뒤에 여기 나왔어.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법의 궁극적 목표, 정의죠. 법의 이념 중 세 개 중에 정의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려고 그 뒤에 간 건데 이거 추천하 이거 법률 불소급의 원칙 너무 중요하고요.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시효제도를 먼저 쓰세요. 여기 밑에다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시효제도를 일단 쓸게요. 1. 시효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소시효 들어봤어? 나연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거 못 들어봤어? 네, 법은 많이 들어봐야 돼. 취득시효 3. 아이들이 영화를 많이 보면 다른 건 몰라도 공소시효는 다 많이 들어봤는데 네가 죄를 짓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 그러면 너를 처벌하지 못할 수가 있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표현을 써. 자, 이렇게 써놓고 하나씩 다 쓸 건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공소시효는 말고 취득시효 먼저 쓰세요. 취득시효.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점유하는 자는, 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공소시효는 형벌에 대해서 주로 있는데 그 자 일단 써놓고 설명할게요. 공소라는 개념이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이거든. 네가 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르면 재판에 가잖아, 그렇지? 재판을 청구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이러이러한 판결을 내려서 너를 재판에 보내는 게 공소인데,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말하는 네가 네 범죄에 대해서 자수를 해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너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네가 네 친구한테 사기를 쳐서 그 친구의 집안을 몽땅 말아먹게 해서 그 친구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부모님은 자살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 근데 거기 탈출 때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굉장히 재질이 나빠서 네가 만약에 그때 잡혔으면 너는 최소 징역 10년을 받았을 거야. 근데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다. 그럼 네가 7년 동안 도망 다니면 돼. 안 걸리고. 그리고 네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 딱 7년째. 만약에 1월 9일이 딱 2022년 1월 9일이 공소시효 7년이 되는 때다. 그럼 1월 10일 날 딱 다수해. 사실 제가 그랬어요, 라고. 그래도 너는 처벌받지 않아. 재판 자체를 하지 않아. 왜? 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너무 왜 그래요? 만약에 공소시효가 없다. 그럼 모든 사건이 공소시효가 없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100년 전 사건까지 다 공소시효가 없다면 그걸 다 해야 된다는 다 해결해야 되는 게 누가 할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이 하는 게가 있고 재판부가 하는 게가 있는데. 안 그래? 지금도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100년 전의 살인사건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래 안 그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래서 시효제도를 만드는 거야. 물론 정의롭진 않아. 이게 정의롭니? 내가 죄를 져놓고 공소시효가 될 때까지 지날 때까지 숨어 다니다가 내가 죽였어요.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래서 그 유명한 개구리 소년 사건이 있어요. 한 동네 아이들을 다채로 다 실종돼서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 그거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근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없앴어요. 그러면 만약에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던 시절에는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공소시효 기간이 동안 잘 숨겨 있다가 내가 죽였다고 내가 당당하게 자수하고 사이코패스처럼 내가 죽였어라고 말해도 아무도 나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희생자 가족과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의롭지 않지. 공소시효 제도는 절대 정의롭진 않아. 근데 그래서 잘 들어봤어. 너무 중요한 얘기. 얘는 정의를 희생해요. 법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정의를 희생합니다. 그럼 비판을 받아요. 맞아요. 정의를 희생하여.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뭘 찾는 겁니까? 법적 안정성을 찾는 제도가 시효제도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제도가 시효제도예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래, 너무. 시효가 없으면 300년 전 사건도 쫓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시험에 100%에는 안 나올 수가 없어. 시효제도 나오면 뭔데? 법적 안정성이야. 알겠니? 그게 공소시효가 나오든 취득시효가 나오든 소멸시효가 나오든 시효제도가 나오면 이거 뭘 추구하는 거야? 법적 안정성. 뭘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뭐다? 시효제도야. 알겠지? 이해하고 암기. 그러면 취득시효는 뭐냐? 자, 이봐.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팬다. 자, 네 친구가 너한테 물건을 맡겼어. 나 이거 좀 보관해줘 하고 갔단 말이야.
이게 고가의 제품이야. 고가의 제품. 뭐 할까? 금덩이는 너무 금덩이 너무 하나. 어쨌든 되게 비싼 제품이야. 그걸 네가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구가 부탁한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했어. 그거 잘 보관하고 있겠지. 근데 애가 10년이나 20년 안 나타나.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버릴 수도 없고 친구가 맡긴 거를 내 마음대로 버려도요. 그거 범죄 아니 그것도 문제가 돼요. 내 물건이 아닌데 마음대로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영원히 만약에 걔가 안 들어 영원히 그걸 어떻게 해? 걔를 이어서 내 딸내미한테까지 물려줘. 그건 아니야. 취득시효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맡은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건 네 거야 그냥. 네 맘대로 해도 돼.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시효를 안 주는 아까 말씀한 영원히 300년 동안 계속 보완해야 돼. 자기한테 물려주면서 그거 어떡할 거야 내가. 불가능하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설멸조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 마찬가지야 이거. 네가 네 친구한테 물건을 맡겼어. 맡겼어. 어쨌든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 있니? 너한테 있지. 근데 네가 영원히 안 나타나. 네가 30년 전에 나타나서 야, 내가 30년 전에 맡긴 물건 내놔. 라고 할 수 없다고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 기간이 있으면 만약에 소멸시효가 10년이다. 그러면 10년 안에 나타나야 네가 네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나타나면 너는 네 거라고 해서도 너의 권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이걸 이렇게 자세히 묻지는 않아. 취득시효가 뭐냐, 소멸시효가 뭐냐, 공소시효가 뭐냐고 묻지는 않아. 나연아.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이해하라고. 뭐가 나오냐면 시효제도가 나오면 법적 이념 중에 뭐다? 법적 안정성이다. 그것만 알면 돼. 알겠어? 시효제도가 나오면 뭐다? 법적 안정성이다. 너무 중요하댔어. 시효제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앞에 거 안 보고 앞에 건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시효제도가 나오면 법의 이념 중에 뭐라고? 법적 안정성이야. 맞아. 써야지. 답 썼어? 오케이. 얘는 내가 왜 안 하냐?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자, 이 불소급이라는 말 자체만 잠깐 설명할게. 불소급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써놓고 선생님 봐봐 설명 좀 해볼게 그냥. 네가 자 우리 2022년 1월 9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어. 법률은 항상 이렇게 시작될 때 시점을 정해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 땡땡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은 1월 9일 오후 6시부터 시행돼. 그러면 네가 이 땡땡 법률을 1월 9일 오후 5시 50분에 어겨도 너는 불법이 아니야. 왜? 5시 50분까지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잖아. 그 해도 된다고. 근데 6시 이후부터는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 나연이가요. 2022년 1월 8일 날 땡땡 법률을 어겼어요. 라고 너를 고발할 수 없다고. 왜? 이 법률 시행되기 전에 한 행위잖아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게 법률 불소급이야. 만약에 소급한다고 치면 세상에 어떤 행위도 못할걸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법이 다 처벌한다면 어떻게 처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만약에 이제부터 2020년 1월 9일 6시부터 길을 가다가 껌을 뱉은 사람은 벌금 6만 원에 처한다라고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30년 전에 너 길거리 가다가 껌 뱉었으니까 벌금 6만 원 내놔. 이걸 할 수 있냐고 없냐고. 없다고요. 그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알겠죠? 시행 전으로 돌아가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이해했지만 EX 표시하고요. 2022년 1월 9일 12시에 땡땡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해봅시다. 땡땡 법률 시행.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땡땡 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 이전에 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얘도 이왕 설명했으니까요. 같이 알아두세요. 너무 잘 나와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나오든 시효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뭘 떠올려야 돼?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알겠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빨리 풀어야 돼, 이거. 정인지, 법적 안정성인지, 한목적성인지. 알겠지?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하다가 불러 갔는데 여기 이제 아까는 법적 안정성을 얘기했으면 4페이지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목적성도 굉장히 잘 나와. 한목적성도. 한목적성은 어떻게 처음에 나오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법의 이념 중에 한목적성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시대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서 맞춰준다는 건데 이거 나왔잖아요. 줄쳐보세요. 시대와 사회의 가치에 따라서 뭐한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나왔죠. 여기 근대 초기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는 개인의 자유가 최고였고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공공복리,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이 공공복리입니다. 이걸 강조했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 시대 때는 뭘 강조했냐면 국가를 강조했어요. 개인보다 국가. 이렇게. 전체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때요? 시대에 따라 시대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게 한목적성이란 말이야. 자, 여기 이거 쓰고 오늘 끝내줄게. 일단 이거 써. 민심이 천심이다. 굉장히 잘 나오는 속담이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여기는 이렇게 써놓고 형광펜으로 줄쳐놔야 돼요.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이거 딱 나오면 뭐야? 답이 법적 안정성이야. 자, 민심이 천심이라는 뜻이 뭐야? 국민들이 원하면 법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건 그 말이잖아. 국민이 원하는 게 법이래요. 즉, 법은 바뀔 수 있다. 누가 원하면? 국민이 원하면. 이가? 그래서 이 속담이 나오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뭐야? 한목적성.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안 배우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라. 뭐야? 왜 갑자기 속담이 나와? 국어 시간도 아니 이런 생각 하겠죠? 아니에요. 이거 배우고 나면 이제 알아요.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속담이 나오면 이게 뭘 물어보는가? 법 개념 중에 한목적성을 물어보는 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 오늘까지 했던 거요. 집에서 한번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세요. 지금이 가장 시간이 많을 때예요. 학기 중에 너무 힘듭니다. 학업지를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